연준에서의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의 발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지상파 방송, 경제 방송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피드에 도배가 될 겁니다. 지겹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께서 아주 깔끔하게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박재영 스페셜 준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겹습니다. FOMC 75bp 이런 얘기들 참 지겨운데 그래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파월 의장이 어제 밤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ppear to remain well anchored, as reflected in a broad range of surveys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forecasters, as well as measures from financial markets. But that is not grounds for complacency. The longer the current bout of high inflation continues, the greater the chance that expectations of higher inflation will become entrenched. My colleagues and I are acutely aware that high inflation imposes significant hardship as it erodes purchasing power, especially for those least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that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sides of our mandate, and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Over coming months, we will be looking for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consistent with inflation returning to 2%.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The pace of those increases will continue to depend on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for the economy. 네, 영상을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은 우리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마치 어딘가 위에서 경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그래, 너희들 힘든 거 알아.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보여가지고 약간 또 약간 거리감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게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금통위 하면 하는 총재가 넥타이 무슨 색깔 맸는지부터 확인하잖아요. 그쵸. 빨간색이면 동결이나 인하다. 파란색이면 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기 그 의사록 발표할 때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그 대본을 그냥 읽습니다. 네. 거기서 감정이 드러나면 뭔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저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보셔야 되는데 그쵸.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 톤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네. 이상한데? 비둘기파적인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안다. 고용이 실업이 100만 명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해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면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그거보다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실업률 늘어날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실업률이 상승해야 되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약간 타이르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도 네. 볼 수 있고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그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마지막에 주룩 떨어졌거든요. 저게 사실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사실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기준금리는 75bp 인상했습니다. 75bp라는 건 시장에서 컨센으로 있었어요. 페드와치에서 82%가 75%였고 정말 많이 좀 100bp 가능성은 내려왔거든요. 네. 30%까지 올라갔다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은 왜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오늘 분석을 제가 해왔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린 겁니까? 네. 돌려서 말한 거죠? 데이터로 보면 인정을 해버린 거고 네.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 안 했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했고 네. 인플레이션을 잡고 네. 인플레이션 잡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주는 그러면 시장이 반등하는 순서인데 네. 지금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순서였다가 이제 드디어 연준이 침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네. 한 스텝 더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다 지나가야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기간이 그렇죠. 이게 정말 짧게 일주일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기간이. 일주일이면 참 좋겠네요. 예, 네. 되게 수개월에 걸친 그 지루한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데요. 1년 정도?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뭐 사실 1년 남았다라고 해서 연준이 계속 75에서 100, 125, 15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피크를 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네. 이제 소비자 물가 8월 CPI 발표 이후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1.7% 마지막에 빠지긴 했지만 그게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CPI 발표, 8월 CPI 발표 이후에 100bp 이야기를 하다가 네. 75bp를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인 거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CPI 발표 전에는 50bp 인상이었잖아. 그거에 비하면 75bp는 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기준을 좀 어디에 삼느냐에 네, 따라. 애매한 상황이고 아까 표가 나갔는데 네.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연준이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거의 점도표는 달라졌죠. 연준은 이제 100bp 6월보다는 100bp 정도 더 올리겠다. 네. 그리고 시장 컨센은 이미 4.25에서 일부는 4.5까지 반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컨센을 반영한 겁니다. 저기 보시면 6월 달에는 3.37호인데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잖아요. 뭐 2.25에서 2.5 사이이기 때문에 그 중간값을 해놓은 건데 3.5에서 4.5로 올라간 겁니다. 100bp.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4.5에서 4.75. 그럼 내년에 한 번 올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내년 한 번뿐이 안 올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한 번만 올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년에는 안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준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 한 번 올리고 이거를 얼마나 그 높은 금리 수준에서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더 네. 올릴 수도 있는 거다. 그쵸. 내려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표는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1.7%에서 0.2%로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죠. 확 낮췄어요.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 3분기도 지금 GDP 나우에 보면 어저께 업데이트된 거는 0.3%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0.3. 네, 3으로 0.5인지 숫자 바뀌었어요. 5인지 0.5에서 네.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의 성장 없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남았는데 그걸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준은 이미 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거다. 네. 내년도도 1.7%에서 1.2%로 0.5%포인트나 낮췄거든요. 성장률도 조금 그렇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일단 4.3에서 근원 PC입니다. 근원 PC. CPI가 아니고 그러면 4.3에서 4.5로 올렸거든요. 물가 더 오른다라는 네.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쉘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주거와 관련된 렌트비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집 렌트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길게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주거와 관련된 물가는 쉽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힌트를 하나 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QT에서 MBS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분명히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MBS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좀 회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카드를 하나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주택지표도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네. 만약에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MBS를 매각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약간 회피하면서 그거를 지금 언급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QT는 950억 불 그대로 간다. 네. 하지만 기자의 질문에는 살짝 카드를 하나 남겨놓는 듯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MBS가 시장에 나오면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것도 얼마 되면 우리가 할 거예요라는 가이드를 받고 싶었지만 거기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내년도 1회 인상에 대한 해석이 내년도 진짜 한 번만 올린다는 뜻인지 네. 아니면 내년에 인하는 없어 라는 뜻인지 둘 다인 것 같은데요. 한 번 인상하고 인하 없이 이게 최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두세 번 올리고 뭐 한두 번 낮추고. 왔다 갔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더 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밀당하는 거잖아요. 밀당을 잘 보면. 해야겠죠. 데이터를 보고 밀당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멈출 가능성은 있는데 낮출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시장 충격의 더 영향인 거고 언젠가 낮춰줄 거야라는 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을 좀 인플레이션 지표랑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 네. 겁니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성장률 전망치는 0.2면 이거 삐끗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를 체감하는 우리들은 마이너스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연준에서도 0.2%면 경기 안 좋아요라고 그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두 가지 힌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네. 실업률을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칸인데요. 실업률이 올해 3.8, 기존에 이제 3.7에서 3.8로 소폭 올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4.4%. 네. 실업률 4.4%가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실업률 4.4%도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4% 전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고. 그러면 4.4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변동폭을 봐야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제 4.4%까지 올리면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 120만 명까지 늘어날 텐데 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하는 지표가 있어요. 샴룰이라는 건데. 샴룰. 네,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실업률 3개월치 평균치에서 3개월치 평균 실업률에서 지난 12개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업률이 얼마나 최근에 높아졌냐 이걸 보는 건데 네. 이게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표예요.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팍 0.5%포인트씩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 뒤에 음영이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경기 침체가 실업률이 1년 안에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년 안에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그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0.6%포인트 올렸다라는 것은 실업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멀리 보면은 이제 내년까지 가면은 정말 주식 다 던지고 여행이나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올해에 한 125bp 인상 룰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1월에 7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50bp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11월에는 또 뭐 중간 선거 있어가지고 네. 12월에 75bp 하고 11월에는 50bp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을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큰 배를 움직이는 거랑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틀었다 보면 배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50bp, 그러면 선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는 심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합리적인 거는 이제 11월 달에 75, 네. 그 다음에 50, 뭐 그 다음에는 25. 25를 바로 올릴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쉬어갈지 올릴지. 그거는 이제 내년 물가를 보고 결정을 할 텐데 네. 어찌 됐던 간에 75, 50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희망 섞인 거는 이번에 점도표에서 125bp에 투표한 사람이 9명, 네. 100bp에 투표한 사람이 8명, 박빙이거든요. 네. 한 명만 생각을 바꾸면 100bp도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이제 헛된 희망 고문 때문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희망 고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5, 50을 가정하고 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기본값이 이제 1,400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달러가 110
1.6포인트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인덱스가. 여기 이제 러시아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비행기 타고 터키로 가고 도망간대요. 지금 도망가고 난리 있다고. 났대요. 뭐 공항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금리가 저렇게 급등을 하고 그 전쟁이 막 더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저렇게 약간은 제 생각에는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1,400원이 디폴트 값이다.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왜요? 주식에도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로화의 강세였거든요. 유로화의 강세는 어디서 기인했느냐. 네. 유럽이 75bp 올렸잖아요. 네. 미국 너희만 올리는 거 아니다. 이 경기차 때문에도 달러가 강세였지만 금리차 때문에도 달러가 강세였는데 미국이 계속 올리다가 네. 유럽이 우리도 75bp야. 그러고 올리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약세, 유로가 강세였는데 네. 갑자기 CPI가 나오면서 미국은 100bp 올린대. 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100bp 안 올리고 금리상으로는 75bp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75bp이기 때문에 이렇게 TO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그럼 여기에서 1,400원 더 위에서 좀 우리도 제한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제 그 희망이 섞여 있는 왜냐하면 달러가 좀 안정화돼야 이제 네. 다 같이 좋아지는 건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좋으면 네. 원화는 좀 강세로 갈 거고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수출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율 효과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게 좋아진다면 조금은 안정화될 거고 지금 오늘 스위스 금리 결정이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조금 안정화될 거고 한국은행도 생각이 금리.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얼마나 올릴까요? 지금 금리 차이가 75bp죠? 그렇죠. 75bp죠. 그러면 한 50bp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 가계부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금 유출이라든지 환율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네. 좌시하지 못하죠.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원화에 좀 안정을 얼마 전부터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금리로도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원화가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를 바라봐야죠. 네.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연준이 침체를 인정을 해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이번에 이제 수치상으로 나왔고 네. 2024년도에 연준이 생각하는 PC 인플레이션이 2.3%인데 금리를 낮춰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경기가 매우 안 좋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목표하는 2.2%보다 조금 높더라도 나는 금리를 낮출 거야라는 것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요, 침체가 왔어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거든요. 그럼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FOMC에서 한 발 뭐 좀 고통스럽지만 한 발 더 뛰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이 침체 가운데서도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3분기 어닝 시즌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뭐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한 네. 가격 인상에 따라서 상품 가격 인상을 한 음식료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을 주목해서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75p 인상 이후로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는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 오늘 박재영 스페셜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